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거둔 세금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렌트푸어 구제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가 1억 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모습이 괜찮았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1900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김종성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마감 시황부터 듣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8.20포인트, 1.50% 오른 1913.0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양적 완화 축소 우려와 일본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혼조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는 엿새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대거 사들인 데다 연기금을 앞세운 기관까지 매수를 주도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기관이 1,559억 원 사들인 가운데 외국인도 1,626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은 3,161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점자 업종이 3.99% 오른 가운데 운수창고, 제조업, 운송장비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의료정밀과 소미의보, 통신업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외국인과 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은 SK하이닉스가 4.81%나 급등했고 삼성전자도 4.71% 오르며 모처럼 IT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도 강세를 보이면서 전차군단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66포인트, 0.11% 오른 550.85로 마감했습니다. 네, 현재는 특정 기업의 지분이 10% 이상 될 경우에 5일 이내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국민연금의 경우 다음 달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고 하는데, 자, 주식시장에서는 이 수혜주 찾기에 한창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증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10% 룰이 완화되면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국내 증시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특히 현재 국민연금이 9% 이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반기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969억 원을 순매수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5,711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일평균 635억 원 규모인데요. 8월 들어서 연기금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한 날은 지난 5일 단 하루뿐입니다. 지난달 월 기준으로 올해 최대인 1조 2,033억 원을 순매수한 데 이어서 이달 들어서도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10% 룰이 완화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증시 수급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0% 룰이란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가진 기관이나 개인이 단 한 주라도 사고 팔 경우에 해당 내용을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공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인데요. 국민연금은 그동안 이 룰로 인해서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경우 투자 전력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10% 이상 투자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국민연금과 같은 공익 성격의 기관 투자자는 주식을 매매한 날의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해당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는데요.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현재 9% 이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국민연금이 9% 이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상반기 대비 실적 개선폭이 크고 연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들을 수혜주로 꼽았는데요. 현대증권이 꼽은 수혜주는 SBS,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LIG 손해보험, 삼성물산, 하나투어, 솔브레인, 롯데푸드 등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D램 가격의 상승, 그리고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4% 이상이나 급등하면서 모처럼 큰 폭의 상승을 했군요. 자세한 흐름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삼성전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4.71% 오른 129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11일 5.13% 오른 이후 하루로서는 가장 큰 오름폭인데요. 오늘 기관은 697억 원어치, 외국인은 652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모처럼 급등한 데는 D램 현물 가격이 5% 오르면서
반도체 수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데다 지난 6월 말 코스피가 8%가량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소폭 하락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장중에 삼성전자가 400만 주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라는 루머가 퍼진 것도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변환중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자사주 매입 루머까지 돌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며 펀더멘탈 측면에서 반도체 D램 현물 가격이 5% 올라 반도체 D램 수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이는 측면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조정은 최근 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봉급자들에게는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또 연간 16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했던 연소득 6천만 원과 7천만 원의 근로소득자는 세 부담을 각각 연간 2만 원과 3만 원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부총리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 수정안을 새누리당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와 의원총회에서 보고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거둔 세금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올해 세수 감소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세수 결산 자료를 보면 1월에서 6월간 세수 실적은 92조 1,87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덜 거쳤습니다. 명목 성장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011년 상반기 95조 9,092억 원, 2012년 상반기 101조 5,938억 원에 견줘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적 부진이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 악화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렌트푸어 구제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우스푸어를 위해서는 은행권의 프리 워크아웃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4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보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사들일 수 있는 채권의 담보주택 요건을 가격 6억 원 이하,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요건을 빼기로 했습니다. 또 거치 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출 채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동일 인당 보증 한도를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소득 대비 보증 한도도 연소득의 1.5에서 3배에서 2.5에서 4배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 밖에 최저 인정소득도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가 1억 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후속책으로 체크카드 1일 사용한도 300만 원 폐지 등을 통해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3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하자 체크카드 활성화로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를 줄이고 지하 경제 양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을 주문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분기 중국에서 판매된 스마트폰 5대 중 1대는 삼성전자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중국 시장에서 1,53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팔아 시장 점유율 19.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분기인 1분기 대비 판매량은 280만 대, 점유율은 0.9%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분기부터
6분기 연속 중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인 레노버와 쿨패드 등의 판매량은 직전 분기보다 130만에서 270만 대 늘었지만 점유율은 9.7에서 12.3%에 머물렀습니다. 화웨이는 오히려 판매량이 50만 대 줄어 점유율도 2.4% 줄어든 9.6%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블랙베리가 회사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블랙베리는 이사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사 가치를 높이고 블랙베리 10 플랫폼이 널리 채택되는 데 도움이 될 전략적 대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베리는 특별위가 검토할 대안으로 회사 매각뿐 아니라 합작 투자와 제휴 등도 함께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사 매각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랙베리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업무용 스마트폰 시장 1위였으나 2007년 애플 아이폰이 나온 후 구글 안드로이드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폰 등 스마트폰 플랫폼이 잇따라 등장하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임금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서 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서울경제신문 서민준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서민준입니다. 네, 먼저 요즘 통상임금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용어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통상임금은 쉽게 말해서 기본급 임금을 말합니다. 그 임금 명세서를 보시면 각종 수당들과 상여금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임금들을 제외한 기본급을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통상임금 논란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급이 적고 온갖 수당과 상여금으로 복잡한 임금 체계가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100인 이상 기업 임금 총액 가운데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조금 넘는 57.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채우고 있는 것이죠. 수당의 가지수가 23개나 되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금 체계가 복잡하니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낮은 기본급은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초과 근로분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통상임금이 낮을수록 초과 근로 수당도 낮아지는 것이죠. 기업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통상임금을 되도록 낮게 유지해 초과 근로를 많이 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노동자들은 10여 년 전부터 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고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네, 자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기업이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나 상여금은 실제로 따져보면 기본급과 성격이 비슷한 것들이 많으니 이런 것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것이죠. 이에 기업은 지금의 임금 체계는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합의해서 만든 것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자 주장대로 일괄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힐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이 38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통상임금 수송이 100개에서 150개에 이를 정도로 과열되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임금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통상임금 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노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복잡한 임금 체계를 간단하게 만들어야겠다는 방향은 확실히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를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부 임금제도 개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다음 달 초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통상임금 논란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서 대법관 모두가 모여서 그 문제를 좀 정리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올해 말이면 통상임금 관련해서 이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나오는 올해 말쯤이 되면 통상임금 논란 해법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서민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건설이 3억 달러 규모의 카타르 도하 신항만 공사를 보스칼리스 중동법인 등 해외 업체와 공동 수주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하 신항만 프로젝트 중 북부 제3경제구역 일대에서 중소형 선박 접안 시설과 접속 통로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현대건설 지분은 약 1억 8,600만 달러입니다. 현대건설은 2009년 이후 카타르 정부가 발주한 발전, 도로, 항만, 도심개발 등 대형 국책 사업을 잇따라 수행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관련 대규모 인프라 공사 수주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임된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오는 21일 대한상의 회장 취임에 앞서 전국을 돌며 지방의 현안 챙기기에 나섭니다. 서울상공회의소는 13일 박용만 회장이 대구, 대전 지역 방문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광주, 수원, 부산, 춘천 등 전국을 돌며 지역상의와 상공업계의 현안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용만 서울상의 회장은 관례에 따라 21일 열리는 대한상의 임시의원총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편의사양과 디자인을 개선한 더 뉴 아반떼를 선보였습니다. 아반떼는 현대차의 대표적인 준중형 세단으로 1990년 1세대 모델을 출시한 이후 지난 7월까지 전 세계에서 총 877만여 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입니다. 더 뉴 아반떼는 2010년 5세대 아반떼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새 모델은 1.6 디젤 엔진을 탑재해 연비가 개선된 것이 특징입니다. 1리터당 연비는 자동 변속기 기준으로 16.2km, 수동 기준으로는 18.5km까지 올라갑니다. 디젤 엔진 자동 변속기 전 모델에 정차 시 엔진을 멈췄다가 재가동하는 ISG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랜드가 또 특급 호텔을 인수했습니다. 이랜드는 최근 대구 남구에 있는 특 2급 호텔인 프린스 호텔 인수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프린스 호텔은 이랜드가 보유한 6번째 특급 호텔이 됐습니다. 프린스 호텔은 지상 12층, 지하 4층 규모로 117개의 객실을 갖췄습니다. 4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보유했습니다. 이랜드는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해 연내 호텔을 재개장합니다. 주변에 특급 호텔이 없는 만큼 지역 대표 비즈니스 호텔로 자리매김시킬 방침입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